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불렸던 호주가 지금 극심한 주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 안전한 사회로 전 세계인들의 동경을 받던 이 나라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놀라운 건 이런 현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이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정책, 경제, 문화, 그 모든 게 한 지점에서 만났을 뿐이죠. 지금부터 호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호주는 무려 40년 만에 세 번째로 개인당 경기 둔화를 겪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1년 6월 이후 최악의 임금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지난 수십 년간 호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겪어왔습니다. 1973년 이후 호주 전역의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무려 38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시드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활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죠. 호주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해변과 현대적인 도시들, 그리고 잘 조성된 공원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낙원에서 실제로 살아보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멜버른에서 중간 수준의 집 한 채를 구입하려면 가정 수입이 최소 연간 18만 달러는 되어야 합니다. 시드니로 가면 그 금액이 27만 달러까지 치솟죠. 두 도시의 평균 가구 소득이 약 10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호주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2020년 이후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의 부동산 가격도 52% 이상 급등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고작 12%에 그쳤거든요. 많은 호주인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택 소유는 점점 더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뒤쫓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 결과 3, 4세 이하 젊은 층의 주택 소유율은 약 26% 급락했습니다. 호주 주택 위기의 극단적인 사례로 시드니의 한 매물이 화제가 되었는데 화장실도 없고 전기시설도 없으며 주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허름한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누군가가 36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낙찰받았죠. 그렇다면 집을 사는 대신 임대라도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임대 시장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드니의 월 평균 임대료는 3,100달러를 넘어섰고 브리즈번도 2,6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호주의 임대료는 매년 적정 수준에서 조금씩 오르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연간 8% 이상씩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2011년 수준의 임금으로 2024년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설사 이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 매물 하나가 나오면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거든요. 집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블록 전체를 둘러싸며 줄을 서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저 머리 위에 지붕 하나, 밤에 잠잘 곳 하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열심히 일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죠.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호주인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당연히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이번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호주는 약 76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호주 현대사상 어느 해보다도 많은 규모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21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민 급증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단순한 경제 원리로 설명됩니다. 같은 주택 공급량에 대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경제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이민이 특히 임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 소지자이고 이 중 72%가 임차인 신분이거든요. 이런 영향은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멜버른 남동부나 시드니 남서쪽 핵심 지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임대료가 19%나 치솟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민자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주택 매매 시장에서 이민자들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약합니다. 호주의 이민 비율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역사적 평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이민도 꾸준히 늘어났지만 주택 신규 건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계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어요. 2023년에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다시 급등하면서 완공된 주택이 18만 채에 그쳤는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동시에 호주는 한 세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민 유입을 경험했고요. 1966년 이후 호주 인구 대비 주택 건설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건설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를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주택 건설 감소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 특성입니다. 호주는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고밀도 개발보다는 도시 외곽 확산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교외형 사회거든요. 예를 들어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100명 수준입니다. 이를 런던의 6,200명, 뮌헨의 4,500명, 암스테르담의 3,700명과 비교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차이를 보이죠.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교외 환경이야말로 가족을 기르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호주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속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개발을 지속할 수 있죠. 시드니만 해도 개발 예정 지역에 29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심각한 님비, NIMBY 현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극심한 주택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단독주택 건축 승인 건수는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들은 고층 콘도미니엄이 아닙니다. 교외에 짓는 평범한 단독주택들이에요. 강력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주택 개발 승인을 받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단독주택 개발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113일이 소요됩니다. 리버풀 지역으로 가면 무려 291일까지 늘어나죠. 텍사스와 비교해보면 보통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긴 대기 기간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호주는 현재 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42% 적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인위적인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당연히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토지가 점점 희소한 자원이 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오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의도된 결과입니다. 토지가 부족해지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하거든요.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주택 소유율 감소폭이 8%에 그친 반면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26%나 떨어진 것을 기억해 보세요. 네, 우리 모두 이민과 낮은 개발률이 호주의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1930년대 호주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고 임대용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가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임대 부동산에서 1만 손실을 봤다면 개인 소득세에서 1만 1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정말 독특합니다. 사실 OECD 전체에서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일본 정도뿐이거든요. 1980년대에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을 수정해서 공제 가능한 항목에 제한을 두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네거티브 기어링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옛말에 주기는 쉬워도 다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동시에 1980년대에 정부는 금리 통제를 폐지했고 그 결과 호주 국민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네거티브 기어링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사람들은 차입을 활용해서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호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인 슈퍼에도 부동산 투자를 넣을 수 있거든요. 슈퍼는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 한계세율 대신 15%로 감면됩니다.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호주에서는 매우 간단하고 오히려 권장되는 투자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9년에 호주 정부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자본이득세를 50% 할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산을 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렇게 유리한 세제를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호주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이러한 세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 제도가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 고령 호주인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주장이 매우 타당합니다. 이런 세제 정책들이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고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82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전체 투자용 부동산의 52%에서 82%가 네거티브 기어링 되어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익이 마이너스인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은 매우 결함이 많고 독특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호주에서는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둔화되어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1.1%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전 10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호주 내 비서비스업과 비광업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이 부족한 데 기인합니다. 호주의 혁신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2년 호주는 GDP의 1.7%를 연구개발에 지출했어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2.4%이고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호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결과 1인당 명목 GDP와 1인당 실질 GDP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고용 전망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호주인들입니다. 사업세와 소득세를 비교해봐도 호주에서는 토지 소유가 가장 중요한 투자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호주에서 부과되는 평균 소득세는 OECD 국가 중 상위 3개국에 들 정도로 높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6.3%나 높습니다. 호주의 중소기업 세금을 캐나다와 비교해봐도 호주가 2.5배나 더 높아요. 현재 호주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얻고 있는 반면 부동산에서 거두는 수입은 비례적으로 적습니다. 찰리 멍거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주택 투기를 장려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것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토지를 축적하려는 동기가 끔찍하게 불공평한 경제 시스템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나올 것 같고 호주의 주택 위기에 대해 어느 한 정부만 탓하는 것도 쉬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폴 키팅이 이끄는 노동당 시절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동시에 호주 경제 전체가 빠르게 현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그의 임기는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하워드가 집권하면서 현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주택 가격 상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노동당이 3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주택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죠. 이후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 토니 에번, 멜컴 텀블, 스콧 모리슨 모두 주택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앤서니 알바니즈가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채로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1992년에 50만 달러의 집을 샀다면 오늘날 그 집의 가치는 25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1992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는 정당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예요. 호주의 주택 위기는 심각하며 한 가지 해결책만 고집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열심히 일하는 호주 국민들의 소득세 인하,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자본이득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주거 위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불평등을 방치하고 공급보다 투기를 우선할 때 어떤 나라든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호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가 겪는 문제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누적된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임금은 멈춰서고 세대 간 격차는 커지고 공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이미 한국에서도 익숙한 현실이죠. 호주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제를 미루면 결국 더 큰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